네, 17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은 우리 주식기준보상이죠. 주식기준보상은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현금결제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현금결제형의 권리를 부여했을 때에는 기업은 장기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인식하게 되고요. 부채를 인식하고 그리고 매년 말마다 그 옵션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게 되죠. 자본으로 인식하는 주식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지만 부채의 경우에는 1년 말, 2년 말, 3년 말 때마다 계속해서 공정가치를 재측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17번을 읽어보면 1년 초에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현금 결제형 주가 차익 보상권 10개를 부여했는데 그때 3년간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가득 조건이 3년간 용역 제공 조건이죠. 자, 그랬을 때 세무가 2003년도에 인식한 단기 비용은 얼마냐라고 물어봤고 밑에 보면 1년도부터 3년도까지 이제 퇴사자와 예상 퇴사자에 대한 수치 그리고 3년 말 보니까 실제로 주가 차익 보상권을 가득한 인원이 73명이다라고 제시해 줬고요. 근데 그 73명 중에서 3년 말에 28명이 권리 행사를 해서 현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여기 보면 현금 지급액이 한 개당 1,2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만큼 현금을 수령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에서 문제를 풀 때는 원래 원칙대로 분개를 하게 되면 매년 말마다 그 공정 가치를 재측정하는 분개 한 번, 그리고 3년 말에 이렇게 권리 행사했을 때 권리 행사하면서 현금 지급하는 분개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 분개를 두 번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순액 분개를 하게 됩니다. 순액 분개를 한다는 건 뭐냐? 1년 말, 2년 말, 3년 말에 부채가 얼마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먼저 측정해서 이 기초와 기말의 부채의 순액 변동을 분계를 통해서 한 번만 분계하는 겁니다. 즉, 이 기말의 부채, 이게 장기 미지급 비용이란 부채죠. 이 부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Q 곱하기 P로 계산이 되는 거죠. 즉, 기말 현재, 2년 말, 3년 말, 매년 말에 지금 몇 개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개당 단위당 공정 가치는 얼마인가? 왜? 부채니까 매년 말마다 이 제시된 공정 가치로 재측정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Q 곱하기 P로 2년 말, 3년 말에 부채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를 먼저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2년 말에는 몇 개의 권리가 있어야 돼요. 2년 말이면 아직 3년 말까지 권리 용역을 다 제공한 게 아니니까 예상 인원, 그러니까 3년 말에 최종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위주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문제 자료 읽어보면 1년도에 10명 퇴사하고 2년도에 12명 퇴사해서 누적으로 22명 퇴사했는데 2년도에 실제 미래 예상 퇴사자가 8명 더 있다라고 했으니까 2년 말에 생각할 때에는 3년 말이 되었을 때 70명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명당 전부 10개씩 부여했으니까 총 7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말이 되면 한 개당 2년 말, 즉 1260원이라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했을 거니까 이만큼 부채가 존재하겠죠. 다만 아직 권리를 가득이 완료되지가 않았으니까 전체 가득 기간 3년 중에서 2년만큼, 즉 3분의 2만큼만 부채를 인식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58만 8천 원이 됩니다. 그죠? 즉 우리가 2년 말에는 장기 미지급 비용이 58만 8천 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결론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이 3년 말도 해볼게요. 자, 3년 말이 되면 여기 주가 차익 보상권의 최종 가득자가 73명인데 73명 중에서 28명이 권리 행사했으니까 남아있는, 즉 행사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45명이 남아있을 거고 한 명당 10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450개가 있겠죠? 그런데 3년 말이 되면 3년 말 공정가치 1,400원으로 다시 측정했을 거니까 어쨌든 3년 말에는 63만 원의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걸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굳이 뭐 가득하고 권리 행사하고 이걸 다 일일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에 이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분계를 순액 분계로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기초에 58만 8천 원이었는데 기말에 63만 원이 돼서 4만 2천 원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4만 2천 원 늘어났고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대변에 분계하죠? 이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28명이 권리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10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280개의 권리가 행사된 건데 한 명당 현금, 한 개당 현금 1200원씩 지급했으니까 전체 현금 지급액은 33만 6천 원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죠. 이게 2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2003년도에 변동한 자산과 부채는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러면 나머지 대차 차액이 전부 다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비용이 되고 그 금액은 37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7만 8천 원이 되겠죠. 즉 이렇게 기초와 기말의 부채 변동액 또 기중에 권리 행사하면서 현금 지급액 이렇게 두 개를 순액 분기로 알아내면 나머지 대차 차익이 주식 보상 비용이 되는 거지. 이거를 재측정하는 분기에 따로 하고 현금 지급하는 분기에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8번은 리스 변경이고요. 범위를 좁히는 리스 변경입니다. 즉, 우리 리스 부채 재측정이나 리스 변경의 경우에는 리스 부채, 그러니까 이용자, 금융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겠죠. 이용자의 리스 부채를 다시 측정하게 되면 그 리스 부채가 달라지는 금액만큼 사용권 자산도 달라지게 되죠. 즉, 리스 부채를 다시 측정했더니 부채가 10,000원 늘어났다. 그러면 사용권 자산도 10,000원 늘어나고 반대로 리스 부채가 10,000원 줄어들면 사용권 자산도 10,000원 줄어들고 그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범위를 좁히는 리스 변경은 조금 더 그 재측정할 때 리스 부채를 측정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줘야 되는 점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읽어보면 1년 초에 세무는 한국 리스로부터 건물 3개 층 모두를 5년간 리스하는 계약, 그러니까 5년이 리스 기간이고요. 리스료로 매년 말 3만 원씩 지급하고 내재 이자율은 알 수 없고 증분 차입 이자율은 5%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1년 초에 리스를 개시할 때 리스 부채는 미래 리스료의 현재 가치니까 이 3만 원을 5번 지급하는데 5%의 연금 연가 계수로 우리가 현재 가치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129885가 됩니다. 12만 9,885원이 되고 매년 5%씩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사용권 자산도 인식할 건데 만약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면 이 리스 부채 금액에서 가산해 주면 되는데 이 문제를 보면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없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12만 9,885원이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이 되고 반환하는 조건이니까 리스 기간인 5년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원래는요. 이렇게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즉 어떤 여기 지금 기간은 반환하는 조건이니까 5년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해법으로 할지 정률법으로 할지는 원래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정해법인지 정률법인지가 안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좀 관습적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정해법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의 풀이도 정해법일 때를 가정하고 풀이를 한 건데 사실은 원래 원칙상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작년에 출제가 되었을 때 정해법으로 생각해라 라는 단서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부 정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해법이라고 단서를 달아줘야 된다는 거. 근데 저희가 풀이할 때는 정해법이라고 간주하고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법으로 5년간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 자료를 다시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2004년 초에 건물 3개 층 중에 2개 층만 사용하기로 한국 리스와 합의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매년 말에 23,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리스료가 변경됐죠. 즉 리스가 변경된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게 되는 사용권 자산도 원래 건물 3개 층인데 이제 2개 층만 쓴다고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게 지금 4년 초에 있었으니까 3년 말에 이 변경을 하기 전에 리스 부채랑 사용권 자산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즉 원래는 정석대로 하면 1년 초 리스 부채 금액에서 3년 말까지 3번 유효이자 상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현재 가치라는 거는 미래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한 게 되잖아요. 즉 지금
3년 말 시점에 리스 부채 잔액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왜? 원래 1년 말부터 5년 말까지 리스로 3만 원씩 지급하는 거의 현재 가치가 이건데, 그럼 3년 말 기준으로는 4년 말, 5년 말에 3만 원씩 지급하는 현금 흐름이 남아 있고, 그걸 5%로 할인하면 되잖아요. 밑에 표에서 5%의 연금 현가 계수 1.8594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 3년 말의 리스 부채 금액을 굳이 1년 초부터 3번 생각할 필요 없이 3만 원을 2번 더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5%로 현재 가치 할인하면 1.8594만큼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3년 말의 부채 잔액은 55782다라는 거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빠르겠죠? 마찬가지로 이 3년 말 시점에 이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도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왜? 이게 지금 정해법이잖아요. 그러면 12988로 나누기 5만큼 매년 상각할 거니까 3번 곱하기 3 하면 3년치 상각비가 되겠죠. 즉 12988로 나누기 5 하면은 매년 25977만큼 상각할 건데, 그걸 이제 3년치만큼 상각해서 차감해주면 되니까 3년 말의 장부 금액은 51954다라는 것도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단기간의 감가비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시점 현재로는 이제 2년이 더 남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때 4년 초에 지금 건물 3개층을 2개층으로 바꾸고 리스료도 23,000원으로 낮추는 그런 리스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이 달라진 리스료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래서 그 달라진 리스 부채하고의 차이만큼 사용권 자산도 똑같이 변동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리스 변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계산을 2번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즉 범위를 좁힐 때에는 일반적인 리스 변경과 다르게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범위를 좁힌 비율만큼 이 부채와 자산을 줄이는 겁니다. 즉 지금 원래 3개층을 쓰다가 2개층만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전체의 사용권 자산에 비해서 3분의 1만큼을 안 쓰게 된 거죠. 즉 범위가 3분의 2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먼저 이 시점의 부채와 자산의 금액에다가 그 줄어든 범위, 그러니까 줄어들고 3분의 2만 사용하니까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이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부채는 37188이 되고요. 자산은 34636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 부채 재측정과 달리 부채가 줄어든 금액과 자산이 줄어든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죠. 서로 다른 금액에서 비율을 똑같이 줄어들게 했으니까 절대 금액은 다르게 될 거잖아요. 즉 지금 이거는 해설지 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9페이지의 분계를 참조하셔도 되는데, 지금 결국 3분의 1만큼 줄였으면 분계를 해보면 리스 부채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18594만큼 줄어들었고, 사용권 자산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17318만큼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감소한 금액이 다르니까 대차 차익이 생기잖아요. 대차 차익이 1276원만큼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 대차 차익을 이렇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276원만큼 리스 변경함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게 되죠. 이런 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변경했을 때 리스 변경으로 인한 4년 말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제 리스 변경 회계 처리를 더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감소한, 즉 좁아진 범위만큼 비례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측정을 하는 겁니다. 재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변경된 리스료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죠. 근데 이때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최초 유효이자율인 5%로 하느냐, 아니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금 4년 초에 변경된 현행이자율인 8%로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리스 부채를 재측정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최초 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현행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즉 이때 적용할 이자율이 최초 이자율이냐 현행 이자율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최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이걸 암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요? 그죠?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지수나 요율에 따라서 미래 리스료가 변동하면 그때는 우리가 최초 유효이자율을 계속 사용하고, 그 두 가지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현행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지금 이 리스 변경은 그 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현행이자율인
8%를 적용해서 새로운 리스 부채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8%의 현재가 연금행가계수 1.7833이 되겠죠. 2년 남았으니까. 그러면 1.7833이라는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때 4년 초에 새로운 리스 부채는 41016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전에 37188이었던 부채가 41016이 되면 부채 금액이 3828만큼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리스 부채 재측정처럼 똑같은 금액을 사용권 자산을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금액의 자산 부채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서는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계산해 보면 38464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4년 초 기준으로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 리스 부채는 앞으로 매년 8%씩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되고 이 사용권 자산은 2년의 정액법을 인식하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선 4년 말에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저 38464라는 사용권 자산을 2년간 감가비를 인식하면서 차감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절반이 될 거니까 답은 19,232원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9번은 현금 흐름표에 대한 말문제인데요. 이 19번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보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서와 객관식에서 공부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 간단히만 볼 건데 답은 5번이죠. 5번을 보면 해설지 9페이지 맨 밑에 제가 올바른 문장을 여기 첨부해 드렸는데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 흐름, 이런 건 우리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라고 기억해둬야 되죠. 그래서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유가증권, 그러니까 금융자산이죠. 일반적인 금융자산은 당연히 투자활동인데 단기 매매 목적이면 항상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를 풀 때에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어야겠죠. 자,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 20번은 사채를 발행할 때의 문제인데요. 읽어보시면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또 중간에 조기 상환했는데 일부만 상환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거는 계산할 때 계산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주의해야겠죠. 같이 볼게요. 세무는 2001년 초에 액면금액 100만 원, 표시이자 5%에 매년 말 이자 지급하고 만기 3년, 그러니까 매년 5만 원씩 이자 지급하는 이 3년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비로 4698998을 지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채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은 8%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행비를 고려하기 전에 최초의 발행 금액, 그러니까 8%로 현재 가치 할인한 금액은 계산해 보시면 되죠. 5만 원의 연금 현가계수, 100만 원의 현가계수 곱해주시면 92265가 됩니다. 그러니까 8%로 할인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발행했던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발행비가 존재하죠. 46998만큼 발행비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제가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분계 방향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자산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자산 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부채를 발행할 때 수수료는 부채 금액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지금 사채는 부채니까 당연히 수수료만큼 장부 금액, 최초의 발행 금액이 줄어들겠죠. 이런 거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얼마냐면 발행 금액이 875657입니다. 875657. 자,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은 안 변했는데, 그러니까 매년 5만 원씩 받고 100만 원 만기에 받는다는 현금 흐름은 안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가치만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8%가 아니라 새로운 유효이자가 적용이 돼야겠죠. 물론 이 새로운 유효이자를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걸 계산하게끔 다른 자료를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유효이자를 직접 계산할 수는 없어도 이 새로운 유효이자율이 8%보다 작을지 클지에 대한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아직 이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발행비 때문에 현재 가치가 낮아지면 새로운 유효이자는 커져요, 작아져요? 8%보다 커져요, 8%보다 작아져요? 이거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커지죠. 왜? 우리 현재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발행비로 인해서 현재 가치가 줄어들었는데, 현재 가치가 9265에서 875, 657로 줄어들었는데 미래 현금 흐름은 안 변했죠. 그러면 이걸 일치시키려면 할인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해야겠죠. 즉, 할인율이 커져야 이 전체 계산값이 낮아질 거잖아요. 즉, 이자율,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항상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작아지면 이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유효이자는 8%보다는 커야 한다. 이런 방향성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직접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에서는 세 번째 줄에 1년 말 이자 비용으로 87566을 인식했다라고 이자 비용을 제시를 해줬죠. 87566. 그러면 역산할 수 있겠죠. 이 기초의 875657이라는 저 기초 장부 금액에서 이자 비용이 87566이 나왔으면 역으로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자율은 유효이자, 새로운 유효이자는 10%다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라는 거는 문제에서 이런 자료를 줘야 알 수 있지만 8%보다 크다라는 거는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네 번째 줄에 액면 금액 중 6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사채의 60%죠. 60%만 우리가 상환했는데 2003년 4월 1일에 상환했는데 그때 이제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 4월 1일 날 상환했으니까 우리가 그 직전까지, 즉 2년 말까지는 우리가 장부 금액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럼 875657 기준으로 매년 10%씩 상각을 해주면 되니까 1년 말에는 913223이 되고요. 그리고 또 10%만큼 생각해주면 954545가 됩니다. 954545. 자, 그리고 나서 4월 1일 날 상환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다 상환하는 게 아니라 60% 상환했을 때 순액 분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바로 상환 손익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를 상환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채라는 부채를 제거하면서 돈 주고 제거한 거죠. 돈 주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급한 현금과 내가 제거하는 사채의 차이가 상환손익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제거를 기중에 그러니까 4월 1일에 하고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중의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면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감가비는 그 제거일까지 계속 인식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즉 4월 1일에 처분했으면 3개월치 이자 비용은 인식하고 그리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대차 차익이 상환 손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전체 사채의 60%를 제거를 했으니까 지금 기초 3년 초에 954545 중에서 60%만 제거를 해야겠죠? 그럼 60% 계산해 보면 572727이 됩니다. 572727. 그리고 이자 비용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60%짜리 사채에서 10%만큼 이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57273이 될 겁니다. 근데 그 57273은 1년치 12개월치 이자인데 우리는 지금 3개월치 이자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거기다가 12분의 3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14318이 내가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이 되겠죠. 즉 어떻게 했냐? 내가 제거하는 사채가 572727인데 여기에 대해서 10%를 계산하면 이게 1년치 이자죠. 근데 우리는 3개월치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12분의 3으로 월할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제거하면서 대가로 57만 원을 지급했으면 나머지 대차 차익이 상환 손익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 대변에 17045만큼 상환 이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문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은 이제 수익 기준서 중에서도 이제 고객 충성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포인트 제도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 포인트 제도, 그러니까 고객 충성 제도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를 구분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겠죠. 즉 이런 고객 충성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업이 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3자가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보상하는 경우, 일단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구분을 잘 해야겠죠. 기업이 보상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포인트를 제공한 기업이 그 포인트를 자기 회사의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으면 기업이 보상하는 경우고, 제3자가 보상하는 경우는 포인트를 부여했는데 그 포인트를 다른 기업에게서 사용할 수 있으면, 즉 다른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제3자가 보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회계 처리가 서로 어떻게 다르냐? 먼저 기업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율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내가 부여한 포인트 중에 얼마나 회수가 될 것인지를 고려해요. 회수율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이 회수율이 진행률에 해당한다는 얘기고요. 진행률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다라는 거죠. 즉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제3자가 보상하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걸 기업이 본인의 계산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때는 본인으로서 인식하게 되니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요. 즉 수익과 비용을 각각 따로 인식하게 되고요. 본인의 계산이 아니라 제3자를 대신해서, 즉 대신해서 계산한다. 즉 대리인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대리인이니까 순액으로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이 경우는, 즉 제3자가 보상하는 경우는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란 얘기죠. 즉 기업이 보상하는 경우면은 진행 기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의 문제를 푸는 거고, 제3자가 보상하는 경우면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의 문제를 푸는 거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문제가 둘 중에 어느 경우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 읽어보면 세무는 고객이 구매한 금액 2원당 포인트 1점을 보상하는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포인트는 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서 써요? 포인트를 준 기업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21번은 기업이 보상하는 경우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회수율을 고려해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로서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문제 21번의 거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뭔가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수행 의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대가로 받는 걸 거래 가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고객은 2001년에 제품 100만 원을 구입했다. 제품 100만 원을 구매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100만 원을 받고 제품이라는 재화를 제공한 거죠. 근데 제품만 준 게 아니라 제품을 주면서 2원당 1점씩, 그래서 100만 원이니까 총 50만 포인트라는 포인트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만 원을 받고 준 게 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수행 의무가 두 가지니까 이 100만 원 중에 얼마가 제품에 대한 대가고 얼마가 포인트에 대한 대가냐라는 걸 나눠줘야겠죠. 그런 걸 거래 가격 배분이라고 부르고, 거래 가격 배분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초로 배분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겠죠. 찾아보면 일단 제품에 대해서는 네 번째 줄에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서는 100만 원만큼을 배부해 주는 거고, 포인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줄 보면 50만 포인트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이 2001년도에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 중 50%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해서 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을 0.5원으로 추정했다고 되어 있죠. 즉 이렇게 기업이 보상해서 회수율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교환될 가능성에 기초한 개별 판매 가격을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한 개당 0.5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50만 포인트인데 한 개당 0.5원이니까 계산해 보면 25만 원이겠죠. 즉
이 1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100만 원어치는 제품, 25만 원어치는 포인트니까 둘이 합쳐서 총 1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비율에 비해서 얘가 80%, 얘가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대가 중에 80만 원은 제품에 대한 대가고 20만 원은 포인트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 가격을 배분하면 이 금액들을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요?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는 거죠. 제품은 재화를 통제를 이전하면서 즉 한 시점의 매출로서 인식하는데 포인트는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니까 기간별로 진행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고 그 진행률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회수할 포인트 여기 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1년도를 보면 1년도에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45만 포인트를 회수할 걸로 예상하는데 1년도에 그중에 18만 포인트를 회수했으니까 나눠보면 몇 프로예요? 40%죠? 그러니까 1년도의 진행률은 40%니까 1년도에는 누적으로 40%만큼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고 2년도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다만 우리 진행률은 항상 누적으로 계산하니까 2년도에는 2년도에 교환된 25만 2천 포인트에다가 작년에 교환된 18만 포인트까지 더해서 전체 43만 2천 포인트가 누적으로 교환된 거죠. 이걸 48만 포인트로 나누면 누적으로 90%의 포인트가 교환되었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도별로 우리가 인식할 수익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적 진행률을 구했으니까 이 진행률을 곱하면 누적으로 인식한 수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년도에는 20만 원의 40%니까 8만 원, 2년도에는 20만 원의 90%니까 18만 원의 수익을 누적으로 인식한 건데 우리가 실제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수익 금액은 누적 금액이 아니라 발생 금액이죠. 발생 금액은 누적과 누적의 차이니까 1년도의 발생 금액은 기초와 기말의 차이. 근데 기초가 없으니까 8만 원. 2년도에는 기초와 기말의 차이 10만 원이 2년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이 돼야겠죠. 그래야 1년도에는 8만 원 발생하고 2년도에는 10만 원 발생하니까 누적으로 18만 원을 인식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2년 말 재무상태표상 계약부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계약부채가 뭐예요? 우리가 대가는 받았지만 아직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 계약부채라고 하는 거죠. 즉 돈은 받았는데 아직 일은 안 해준 거 그런 걸 계약부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1년도에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해설지에 분개해뒀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100만 원을 받은 대가를 뭘로 나눠요? 제품에 대한 대가는 80만 원이고 포인트에 대한 대가는 20만 원인 거죠. 근데 제품은 이걸 판매하면서 바로 통제를 이전했으니까 바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었지만 포인트는 나중에 회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니까 지금은 수익으로 인식 못하죠. 즉 지금은 돈만 받았지 아직 일은 안 해준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계약부채라고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부채는 언제 없어져요? 나중에 내가 실제로 제공하면 즉 포인트를 회수함으로써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계약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1년도에는 8만 원이고 2년도에는 추가로 10만 원을 계약부채를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즉 1년도에는 8만 원의 계약부채가 줄어들면서 포인트 매출로 대체되고 2년도에는 10만 원만큼 추가로 또 대체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감소하니까 2년 말에 아직도 남아있는 계약부채는 처음에 20만 원이었는데 8만 원, 10만 원만큼 줄어드니까 2만 원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22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22번도 수익기준서 문제고요. 건설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같이 읽어보면 세무는 1년 초에 한국과 건설계약 3년이 공사기간이고요. 계약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이런 건설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연히 이제 별도 연급이 없으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하는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되죠. 자, 문제에서는 2002년도에 공사 이익을 물어봤고요.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건설공사에서는 계약수익이라는 매출액에서 계약원가라는 매출원가를 빼면 그게 이제 계약이익이라는 매출 총이익에 대응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개념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2002년도에는 그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도별로 진행률, 그러니까 기간에 걸쳐 이행하니까 좀 전에 포인트처럼 연도별로 누적 진행률을 구해서 누적 수익을 먼저 구한 다음에 누적과 누적의 차이를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계약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계약원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자료의 첫 번째 자료를 보니까 1년 말 공사 완료 시까지 추가 소요 원가를 추정할 수 없어 합리적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즉, 지금 맨 밑에 보면 1년도에 12만 원, 2년도에 18만 원, 3년도에 20만 원 이렇게 공사비가 지출이 돼서 결국에는 총 50만 원의 공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1년 말에는 그런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즉, 1년 말 기준으로 내가 지금 12만 원의 공사비를 쓴 거는 아는데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쓸지 모르겠다. 즉, 원래 진행률을 구하려면 지금 내가 쓴 돈 12만 원에다가 앞으로 최종 총 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금액을 알아야 그래야 진행률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진행률도 계산 못 하겠죠. 그럼 진행률 모르니까 수익도 계산 못 하겠죠. 그럼 이렇게 진행률을 추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는 누적 진행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진행률을 추정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보세요. 자, 이때는 그러면 원래는 전체 계약 금액에다가 진행률을 곱해서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렇게 진행률을 알 수 없다면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누적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누적으로 발생한 비용, 즉 누적 발생 원가만큼 수익을 인식할 건데 다만 그 한도가 내가 전체 기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회수 가능한 금액을 한도로 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현금으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한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 2001년도에 내가 실제로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12만 원이었죠. 그죠? 내가 지출한 공사비. 그러면 내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의 한도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1년 말 현재 이미 발생한 원가 12만 원은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돼 있죠. 즉, 이 경우에는 이 12만 원만큼은 내가 회수할 수 있다.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두 금액이 똑같으니까 내가 인식할 누적 수익 금액도 12만 원이다라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적 수익 금액이 12만 원이다라는 거를 이런 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했죠. 그리고 발생한 수익은 기초와 기말의 차이인데 첫 해니까 기초 금액이 없어서 그대로 계약 수익도 12만 원이죠. 그럼 계약 원가가 12만 원이니까 1년도는 어때요? 계약 이익이 0이 되죠. 즉 인식할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이 1년도 공사비 12만 원만큼은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회수 못하고 10만 원만 내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건이 바뀌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내가 인식할 수익 금액은 1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1년도 수익은 10만 원인데 1년도 비용은 12만 원이니까 이때는 2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겠죠. 즉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게 더 크면 즉 나는 12만 원만큼 비용을 발생했는데 20만 원만큼 회수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20만 원으로 해요? 아니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그때도 내가 인식할 수익 금액은 아무리 커봤자 12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수익이 12만 원이면 지금처럼 이익은 0이 되겠죠. 즉 이렇게 진행률이 추정이 안 될 때
누적 수익 금액을 이 산식을 통해서 계산하라라는 건 결국 정리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인식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렇죠? 금액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제일 이익이 커봤자 0이잖아요. 즉, 이 회수 가능 금액이 누적 발생원 거보다 이상일 때는 그래봤자 수익과 비용이 똑같으니까 이익이 지금처럼 0이 되고, 만약에 회수 가능 금액이 더 작아지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이익이 0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률을 추정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라 라는 그 기준서의 의도는 진행률을 추정할 수 없다면 이익을 인식하지는 마라. 손실을 인식할 수는 있어도, 또는 이익이 0이 될 수는 있어도 이익이 플러스가 되게끔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년도에는 이렇게 이익을 0으로 인식했는데, 자료 가운데 보면 2002년 말에는 공사 완료 시까지의 추가 소요 원가를 2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즉 2002년도에 되니까 이제는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2년도에 공사비를 18만 원 써서 누적으로 30만 원 썼는데 앞으로 추가로 20만 원 더 쓰겠다. 그러면 50만 원이 전체 지출액이니까 진행률 60%라고,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진행률을 통해서 누적 수익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계약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진행률 60%면 누적으로 36만 원의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발생한 수익은 누적과 누적의 차이니까 작년에 12만 원 인식했으면 올해는 24만 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고, 근데 올해 발생한 공사비는 18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계약이익은 2002년도에 6만 원, 답은 3번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진행률 추정이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누적 수익 금액을 계산한다는 산식을 정확히 암기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문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3번은 주당이익 문제입니다. 주당이익인데 기본 주당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죠. 그럼 주당이익은 말 그대로 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를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주식이에요? 보통주의 이익과 보통주의 주식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수와 이익을 각각 계산을 해볼 거고, 먼저 첫째로 분모에 우리가 가산해줄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중에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가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쫓아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문제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세무의 1년 초 유통 보통 주식수는 만주이고 유통 우선 주식수는 3천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보통주를 구하는 거니까 기초에 만주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우선주는 나중에 여기 우선주 배당금만큼 보통주 이익 계산할 때 차감해야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표 안에 자료를 볼게요. 박스 안에 자료. 자, 4월 1일에 작년에 발행한 전환사채 중에 4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전환사채 권리 행사하면 보통주가 늘어나죠. 얼마나 발행해요? 액면금액 2만 원에 전환 가격이 50원이니까 나눠보면 100%다 권리 행사하면 400주 발행하는 건데, 그 중에 40%를 행사했으니까 400주의 40%인 160주가 새로 발행된 거죠. 그 뒤에 있는 이자 비용과 법인세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희석주당이익 계산할 때는 필요한 자료인데, 지금 우리는 기본주당이익만 계산하면 되니까 필요 없는 자료죠. 그래서 무시하면 됩니다. 자, 7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250주를 취득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은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50주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거랑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지만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지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7월 1일 자기 주식 250주를 소각했다라고 돼 있으면은 소각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각과 취득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주의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우선주 천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우선주가 보통주가 되었으니까 늘어날 건데, 여기 지금 천주가 전환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월 1일 날 천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죠? 항상 전환할 때는 전환 비율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문제 두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선주 두 주당 보통주 한 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즉 전환 비율이 1대1이 아니라 2대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환 우선주 1000주를 권리 행사로 바꾸면 500주가 보통주가 500주 생기는 거지. 2대1이라는 전환 비율 자료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틀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지엽적인 문제들이 몇 개씩 나와요. 연도별로 반드시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공부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뭐 2개, 3개씩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구석지는 곳에 있는 지엽적인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객관식이나 기본서에 있는데 이런 거 실수해서 틀리는 것을 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더 중요한 공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연중 주식수의 변동이 있었으니까 월할 계산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즉 1월 1일자는 12개월간 존재했고 4월 1일이면 9개월간, 7월 1일이면 6개월간, 그리고 10월 1일이면 3개월간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계산해보면 분모에 있어야 할 유통보통 주식수는 1120주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자에 와야 할 보통주 이익을 계산할 건데 그러면 보통주 이익은 당기순이익 세 번째 줄에 당기순이익 1335600에서 여기서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주의 몫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주 배당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건데요. 여기 문제 맨 밑에 보면 기중에 전환된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는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초에 우선주가 3000주가 있었는데 지금 1000주가 10월 1일 날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중에 전환된 1000주는 배당금 지급 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전환하지 않은 2000주에 대해서 배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럼 배당은요. 회계에서 항상 배당률 10%, 두 번째 줄에 배당률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당률은 회계에서는 항상 액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액면 금액이 100원인데 그 금액의 10% 그러니까 한 주당 10원씩 배당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당금 우선주주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2만 원이 되고 그럼 이제 다 계산한 거죠. 기본 주당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당기순이익이 1335600인데요. 이 당기순이익은 전체 주주의 이익이죠. 그러면 전체 주주의 이익 중에서 보통 주주의 이익만 계산하고 싶으니까 우선 주주의 이익인 2만 원을 차감해주고 그리고 이걸 보통주의 주식수인 1120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주당 주당이익은 130원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문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4번은 금융리스 문제고요. 금융리스 중에서도 리스 제공자의 리스 채권 손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문제 풀기 전에 이 리스 제공자의 계산과 관련해서 리스 채권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스 제공자의 금액을 계산할 때는요. 항상 리스 총투자와 리스 순투자의 산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 암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암기하셔야 되는데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리스 총투자는 무엇이냐? 리스 총투자라는 건 이 리스 계약을 통해서 제공자가 받게 될 리스료들을 전부 더한 겁니다. 즉 현금 흐름을 전부 더한 겁니다. 근데 그 리스 총투자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리스 제공자의 리스료에다가 무보증 잔존 가치를 더하면 그러면 이게 리스 총투자예요. 참고로 금융리스는 반환하는 조건, 리스 기간이 종료했을 때 돌려주는 반환하는 조건이 있고 반환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보증 잔존 가치나 무보증 잔존 가치라는 개념은 반환할 때에만 존재하는 거죠.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감매수 선택권이나 즉 행사 가격이나 소유권 이전 가액이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산식을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문제 보세요. 세무리스는
1년 초에 한국에게 건설 장비를 5년간 제공하고 고정 리스료로 매년 말 200만 원씩 소취하는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리스 계절 직접원가 내용은 잠깐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리스 기간 종료 시 한국은 건설 장비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반환하는 조건이니까 보증 잔존 가치랑 무보증 잔존 가치의 개념이 있겠죠. 그러면 보니까 예상 잔존 가치 100만 원 중 60만 원을 보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5년 말에 내가 돌려받았을 때 반환이니까 돌려받죠. 내가 예상하는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너무 떨어지면 내가 손해 보니까 일부 금액을 보증을 받은 겁니다. 그게 60만 원이라는 거죠. 즉 이 부분 중에서 6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보증한 거고, 그러면 보증이 없는 나머지 40만 원은 무보증에 해당하는 잔존 가치인 거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구분까지는 잘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리스 총투자를 구할 때 이렇게 산식을 암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무보증 잔존 가치는 40만 원. 그죠? 근데 리스료는 매년 2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5번 현재 가치 할인하고 40만 원 포함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용어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암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했다면 잘못 암기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틀리겠죠. 그죠? 왜? 리스료는요. 리스료가 고정 리스료인 게 아니에요. 고정 리스료랑 리스료는 다릅니다. 리스료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리스료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리스료도 200만 원, 매년 200만 원이다. 틀린 겁니다. 용어를 민감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리스료는 뭐냐? 리스료는 고정 리스료에다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걸 리스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환하지 않는 조건일 때 소유권 이전 가액을 리스 종료 시점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염가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행사 가격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환하는 문제에서는 보증 잔존 가치가 포함이 되거나 이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겠죠. 그치? 리스를 종료 시점에 반환하냐 반환하지 않냐에 따라서 세 개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 금액까지 포함한 게 리스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료나 고정 리스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부를 할 때는요 항상 용어가 어떤 뜻인지 이 용어와 저 용어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런 구분과 분류를 잘 해야 실력이 빨리 오릅니다. 리스료나 고정 리스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틀리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스료에는 고정 리스료랑 여기까지 포함이 돼요. 근데 지금 반환하는 조건이니까 뭐가 있어요? 보증 잔존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그럼 결국에는 고정 리스료 매년 200만 원에다가 보증 잔존 가치 60만 원에 무보증 잔존 가치 40만 원까지 포함되니까 결국 이 100만 원이란 잔존 가치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 40만 원만 포함하고 60만 원은 포함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 굳이 왜 여기 무보증 잔존 가치 따로 떼서 했냐? 그냥 처음부터 여기다가 40만 원 다 포함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냐라는 건데 저는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리스료라고 적었죠. 리스료는 뭐예요? 리스 계약에 적혀 있는 금액이 리스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공자랑 이용자랑 계약에 약속한 금액은 둘 중에 뭐예요? 이거죠. 이용자가 만기에 60만 원까지 보증해 주겠다라고 계약서에 쓰는 거지 40만 원을 안 보증하겠다라는 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상 있는 내용만 리스료에 포함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고 무보증 잔존 가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리스료에는 못 들어가지만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회수할 걸로 예상하니까 더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내가 보증받지 못한 나 혼자 추정한 금액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즉 나중에 이 금액이 더 낮아지겠다라고 추정이 바뀌면 그때 인식하는 게 리스 채권의 손상차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시험 공부라는 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실전 연습 두 가지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산식만 외워서 뭔가 문제에 있는 숫자를 때려 박는 이렇게 이게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공부를 이제 잘못하고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그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 다 내가 균형 있게 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개념 이해에만 치중해서 실전 연습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또는 문제풀이를 하고 열심히 많이는 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리스 총투자를 계산하고 나면 우리가 리스 순투자 금액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리스 순투자가 뭐예요? 리스 채권이죠. 내가 리스 개시일날 인식할 리스 채권 금액을 리스 순투자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리스 총투자,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이 리스 총투자를 내재 이자율이라는 목표 수익률로 할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우리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가산한 금액,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2번, 즉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항상 계산의 결과가 일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 채권 금액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24번 보면 여기서 1년 초에 리스 채권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원이라는 고정 리스료에다가 연금 현가계수 곱하고, 그리고 보증 잔존 가치와 무보증 잔존 가치 더한 100만 원에다가 현가계수 곱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어떻게 해도 돼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도 되잖아요. 즉 여기 세 번째 줄을 보면 세무리스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 5만 원을 지출했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건설 장비의 공정 가치는 8152500이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그냥 문제에서 제시해 줬으니까 더하면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더해보면 820만 2,500원이다 라고 1년 초 리스 채권 금액을 현재 가치 할인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려면, 즉 시간을 단축하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이해와 실전 연습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1년 초에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리스 순투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미래에 있는 리스료, 그러니까 리스 총투자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거나, 아니면은 리스 개설 직접 원가와 이 자산의 공정 가치를 더하거나, 둘 다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8202 500이라고 계산이 됐고, 이제 이 리스 채권은 내재 이자율 10%로 매년 이자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를 계속 읽어봤을 때 밑에서 세 번째 줄, 세무리스는 2003년 초에 무보증 잔존 가치 추정을 20만 원으로 변경했다. 즉 원래 우리 4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기업 혼자서 추정한 금액이니까 이렇게 변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초에 2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 이자 수익은 얼마를 인식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2년 말까지 리스 채권을 상각을 해주면 10%씩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200만 원씩 고정 리스료를 수취하니까 1년 말에 상각해보면 1년 말 리스 채권 장부 금액은 702,250이 되고요. 2년 말까지 750이 되고, 2년 말까지 한 번 더 상각하게 되면요 5725,025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유효이자 상각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년 말 3년 초에는 원래 리스 채권이 이 금액인데, 원래 이 금액은 지금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정 리스료 200만 원이 지금 3번 남아있고, 원래 5번 받는 건데 2번 받았으니까, 그리고 보증 잔존 가치를 5년 만에 60만 원, 무보증 잔존 가치 40만 원의 현재 가치를 10%로 할인했을 때 이 금액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40만 원이라는 무보증 잔존 가치가 줄어들었다, 2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추정이 바뀌면, 그러면 당연히 20만 원의 현재 가치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10%의 3기간 현가계수 0.7513을 곱해주면 5년 말에 20만 원만큼 줄어들면, 지금 2년 말 3년 초에는 이 금액 계산해보면 150,260만큼
150, 260만큼 채권 금액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냐면 5574, 765로 채권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즉 무보증 잔존 가치가 줄어든 거에 현재 가치만큼 채권이 줄어들게 되죠. 문제에서는 3년도 이자 수익 물어봤으니까 얼마예요? 새로운 채권 금액에서 10%만큼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57477 답은 이제 단수 차이 고려해서 2번이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24번까지 전부 같이 풀어봤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 조금 설명이 생략되었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학원에 1대1 상담 게시판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셔서 모두 1차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